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뉴스들이 좀 나왔는지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뉴스인데요. 데일리 토큰이라는 그런 미디어에서 나왔네요. 오늘의 블록체인, 비트코인 940만원으로 하락, 그리고 페이스북 코인이 이달 나온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가격을 방어하지 못하고 940만원대로 밀려났다. 알트코인도 이에 동조해서 이더리움도 30만원대에서 29만원대로 후퇴했다고 하죠. 사실 한 달 전 가격이 300만원, 400만원대 되었던 그런 비트코인이 1000만원까지 찍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만한 그런 자리일 수는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8만원대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30만원대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20만원대로 간 걸 보면은 사실 이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스북 코인이 이번 달에 나온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직원 급여도 코인으로 준다라는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커뮤니티들 사이에서도 페이스북이 코인을 내놓는 거에 대한 그런 이슈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뉴스는 어떤 내용이냐면 포브스 기고란을 통해서 출시를 앞둔 페이스북 암호화폐에 대한 6가지 예측에 대한 그 제시 글인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더 나은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케이틀린 롱 회장이 말을 한 것 같은데요. 베네수엘라가 1차 세계대전 시기에 독일보다 더 심한 초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라고 하면서 정부가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법정화폐 구매력을 쉽게 잃어버리는 개발도상국에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가 간접적인 재정, 통화 기준이자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며 전세계 많은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은 동남아시아나 이런 지역에서 페이스북 같은 SNS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SNS를 위한 그런 요금제가 따로 있다고도 말을 하는데요. 그만큼 많이 사용하는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뭔가 개인의 지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자산을 저장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인다면 뭔가 좀 더 효율적일 것 같긴 해요. 보유자에게 이자 지급, 약간 요거는 재밌는 것 같아요. 스테이킹의 성향도 약간 띄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스테이킹이라는 것은 유통량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자까지 지급해준다고 하니까 이거는 완전 은행이네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자를 지급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향후에 대출 기능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은행을 대체할 수단으로 좀 쓰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페이스북 재단이 글로벌 금융시장 내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보면은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뱅크가 있죠.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지 않을까. 왜냐면 일단 유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생긴다면은 실질적으로 사용량이라든지 아니면은 해파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는 프라이버시 보호 및 새 규제 신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하는데요. 더 인포메이션이라는 언론이 페이스북이 다른 암호화폐보다 더 엄격한 신원 인증 절차와 사기 방지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 방식에 있어서 뭔가 좀 개방된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새 규제 신고 방안을 제시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플랫폼 내에서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밝힐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암호화폐가 노출되면은 그만큼 사용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은 사실 지금 좀 작긴 해요. 왜냐면은 시총이 지금 300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거의 삼성 주식 정도, 삼성의 시총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작은 시장인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있는 페이스북 같은 그런 플랫폼이 암호화폐를 런칭하고 또 이에 대한 상용화를 좀 더 앞당긴다라고 하면은 암호화폐가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인데요. 다음 기사는 이제 KT가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블록체인으로 한판 붙자 이런 식으로 자신감 있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KT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블록체인 시장에 본격 참전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바스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는데 사실 이런 용어를 왜 이렇게 줄여서 쓰는지 모르겠어요. 블록체인 as a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로서의 블록체인을 런칭한다, 이런 식으로 좀 쉽게 말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바스니 뭐 사스니 단어를 너무 줄여 쓰면서 혼란을 좀 초래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KT가 지난 3월에 기가체인 바스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공식 출시했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자신감을 내비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KT의 김 팀장님께서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들의 강점에 대해서 바스가 클라우드 관점에서 보면 결국 서비스형 인프라, 그러니까 인프라 애저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형 플랫폼, 플랫폼 애저 서비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라 클라우드 메이저 업체들이 기반 인프라 측면이나 고객 접점 차원에서 유리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스 시장은 여전히 초기 단계라 아직 시장을 주도하는 사업자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차별화된 기능을 가지고 빠르게 시장에 다가가는 업체에게 기회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제 KT가 지난 3월에 이미 서비스를 내놓은 바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이렇게 내놓은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KT 바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에서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그러니까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허가를 받은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노드를 부여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검증을 하기 때문에 퍼블릭 블록체인에 비해서 속도는 빠른데 신뢰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신뢰가 큰 퍼블릭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앵커링이라는 기술을 활용은 하지만,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앵커링 할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라는 그런 단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블록 생성 시간이 뭐 10초고,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TPS가 뭐 다른 블록체인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KT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여러 통신 국사 네트워크 장비를 노드로 하면서 기가 블록체인을 구축하고 클라우드에서 구성한 바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 기가 블록체인에 앵커링 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싶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이 이 기가체인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로서의 블록체인을 접목하게 되면서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 운용 비용도 단축시키고 보안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추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뉴스입니다. G20 공동성명에서 암호화폐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위협 요소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인 코인텔레그래프 재팬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발표된 암호화폐 관련 공동 성명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제 요약을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를 포함한 기술 혁신은 금융 시스템뿐만 아니고 경제체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긍정적인 뭐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암호화폐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암호화폐 관련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정책은 필요하고, 그리고 자금 세탁이라든지 아니면은 테러 자금 원조 등의 리스크는 여전히 경계 대상이다 라고 합니다. 자금 세탁 같은 경우에는 AML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아직도 그런 다크 계열 코인들이 있어요. 대시라든지 모네로라든지 뭐 요즘에 나오는 윈불 관련된 뭐 그린이라든지 뭐 요런 코인들이 사실 자금 세탁에 관련된 그런 코인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긴 하죠. 그리고 테러 자금 원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크웹, 딥웹 이런 데 가면은 뭐 무기를 사고 파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이 다크웹이나 딥웹 같은 경우에는 토르라는 그런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서 무기 거래라든지 아니면 마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조 지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으로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관련된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에서 뭐 다크웹, 딥웹,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같이 쳐보시면은 관련 영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토르넷을 이용해서 절대로 다크웹이나 아니면 딥웹을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면은 해킹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마지막 뉴스는 블록미디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한국이 4차 산업혁명 환경이 최하, 그리고 블록체인은 꼴찌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프로 이렇게 나왔네요. 주요국 4차 산업혁명 정책에 대한 그런 지원 수준이 지금 한국이 100입니다. 100.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110, 118, 123 이런 식으로 좀 높네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하고 있지만 블록체인은 장려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정책 지원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를 알 수가 있고, 우리나라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금지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정부 규제 강도를 보시면은 한국이 제일 높아요. 한국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일본, 미국, 뭐 독일, 그리고 중국 이 순인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ICO나 이런 것들은 금지했지만 실제로 최근에 보시면은 중국에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생기고 있고, 그리고 또 중국의 하이난다오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해남도에서는 실제 특구가 만들어져서 블록체인에 대한 정책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좀 더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지원도 좀 많이 해주고, 그리고 규제는 좀 합리적인 규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금지가 아니고 적절한 절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해라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구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경제가 좀 풀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도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블록체인 시장에서 좀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번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